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는 카톨릭대학교 교육학과의 윤만근 신부님을 모시고 청소년이와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는, 그래서 저희가 올 한 해 돌봄이라는 이제 생애주기와 돌봄이라는 주제로 지금 원래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청소년에 대한 돌봄의 차원에서 청소년 교육 관련된 또 강의를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윤만근 신부님께서는 현재 카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리고 돈보스코 청소년 영성사목연구소 소장도 겸임하고 계십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 전공으로 석사를 받으셨고요. 또 카톨릭대학교 대학원에서 성서신학 석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에서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센터장, 그다음에 동부기술교육원 행정실장, 아동그룹홈 시설장 및 행정총괄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셨는데요. 예방교육의 실천적 도전과 문화적 맥락의 재해석,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적용된 돈보스코 예방교육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사회학습 이론에서 본 효과성을 중심으로,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돈보스코 학교 공동체의 교육적 태도와 그 영향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등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셨습니다. 예, 그럼 신부님 모시고 오늘 좋은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윤만근 신부입니다. 이렇게 또 성심에 있다가 또 성인까지 와서 강의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좀 색다른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요 위층에 문화영성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교정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돌봄이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이 돌봄 안에서 생애주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번 이제 가톨릭 생명윤리 연구소의 이 올해 한 해의 주제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은 바로 청소년과 돌봄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어떤 측면을 다룰 것인지 좀 말씀을 좀 해볼까 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생애주기 관점에서 바라보는 청소년, 우리 모두가 다 청소년 시기를 다 거친 사람이잖아요. 청소년 시기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청소년의 시기가 왜 중요한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청소년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봄의 교육학이라고 하는 돈보스코 우리 가톨릭에서 이제 유명한 교육 실천가이시죠. 교육 실천가이신데 돈보스코 예방 교육을 어떻게 또 살아가고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자가 모두가 청소년 시기를 거치셨겠지만 이 청소년이 도대체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 성인이시지만 이 청소년기, 그리고 청소년에 영향을 주는 아주 초창기,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청소년기를 이제 거쳐왔고, 또 그것을 잘 거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기를 잘 못 거치면 죽을 때까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고 갈등 속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아는 청소년은 과연 누구인가? 지금 성인으로서 바라보는 청소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은 제가 많이 현장에서 아이들과 살았는데 짐승이라고 생각해요. 네.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인간에서 짐승에서 이제 동물이 이제 인간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존재가 바로 청소년이 아닌가.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기억, 지금도 돌이켜 봤을 때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신가? 또 반대로 가장 그 슬펐던 기억, 암울했던 기억은 어떤 것일까? 그 어떤 완벽한 부모님 안에 이제 아래에서 이제 가정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개인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고요.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기억인데 대부분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행복한 기억이 아니라 부정적인 기억이에요. 부정적인 기억이 잘 이 시기에 정리가 되지 않고 살아갔을 때는 끊임없이 이 생애 주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죠. 성찰을 하게 하고 자기 상처를 돌아보게 하는데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청소년 시기에 다시 살펴보는 그런 하나의 어떤 방식이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이제 영어로 이제 adolescenc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청소년. 그런데 이제 이 말은 성장하다, 성숙해가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adolescence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인간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뭐 우리가 나비로 따지면 누에고치, 이제 고치에 있는 애벌레가 고치에 쌓여 갖고 있는 나비로 승화되기 위한 그 과정을 바로 이 청소년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복잡하지만 사회 시스템 안에서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청소년을 일반적으로 세 단계로 나누는데 이제 11세와 14, 중기, 후기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청소년이 왜 복잡하냐? 이 사회법이 얼마나 다양하게 접근이 되고 있는지에 이제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동은 9세부터 18세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10대라고 했었을 때는 11살부터 10살부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중학교 1학년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이제 보통 10대라고 이야기하죠. 소년법, 아이들이 이제 잘못을 해서 범죄의 어떤 재판을 받는 그 과정은 소년법에서는 또 10세부터 18세예요. 그리고 또 청소년 기본법에서 나오는 청소년의 연령은 9세부터 24세. 그리고 아동복지법, 오탑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나이는 9세부터 18세. 이렇게 사회법에서 또 민법과 사법에서 그 굉장히 다양한 이제 시각에서 이 청소년들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에서도 헷갈릴 만큼 복잡한데 그들 스스로는 얼마나 더 복잡하겠는가 우리가 단편적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이 해석도 굉장히 달라져요. 그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정보기술의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직업시장의 변화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청소년기에 그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학생들이 그 연령대가 보통 14세부터 17세의 아이들이 300만 명, 400만 명씩 되는데 특별히 방학 때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 시기에 있는 친구들이 알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학생뿐만 아니라 현장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 노동력에 대한 가치가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이 왜 또 연장이 되느냐? 바로 연장된 교육. 우리가 스펙 쌓는다고 소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대학을 예전에는 대학만 졸업해도 아니면 그 이전에는 고등학교 3학년만 졸업해도 직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고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출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학교를 졸업해도 그 직업 현장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충분히 익히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하냐? 언어 연수를 가고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훨씬 더 많은 또 이제 그 장기 교육을 우리가 별도로 이제 익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점 우리가 취업하는 취업 연령도 늦어지고요. 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또 하나는 가족 구조의 변화예요. 부모의 이혼이나 한 가정, 이제 한부모 가정, 재혼 가정, 이렇게 가족 구조가 전통 가정에서 이제 새로운 가족으로 등장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청소년의 어떤 연령을 이제 그 연장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의 혁명이라고 하는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양성의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더 오랜 시간 청소년기에 머물게 하는 사회적인 변화의 환경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 이해를 위한 학문적 접근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뭐 저에게 이 1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좀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이해를 위해서 다양한 접근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좀 핵심적인 학자들이에요. 생물학적인 접근.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변하잖아요. 두 번째 정신분석이나 심리학적 접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적 접근, 그리고 사회학적 접근이 이렇게 다양하게 청소년들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생물학적 접근과 심리학적 접근, 특별히 심리학적 접근은 그 에릭슨이 이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조금 발전시키고 자기 나름대로 소화했던 그런 발전 단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고요. 나머지 인지적 접근이나 사회적 관계는 알아서 공부를 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접근은 결국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몸에 대한 변화죠. 그래서 성적으로 성숙하고 신체적으로 성숙하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스탠리 홀이라고 하는 그 학자는 이 청소년의 시기를 너무나 우리가 잘 익숙하게 듣고 있는 질풍노도라고 하는 그런 시기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 독일어의 스트룸 운트 드랑크라고 하는 부분인데 바로 독일어로는 동요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변덕스럽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리고 아침과 저녁이 수시로 바뀐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청소년기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생물학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놀드 게쉘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청소년이 성장하는데 나선형으로, 그러니까 돌아갔다가 다시 반복해서 특별히 이 시기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선형으로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향적 변화, 하향적 변화로 변화가 반복하면서 청소년들이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릭슨이라고 하는 발달 심리학 쪽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8단계로 인간을 이렇게 발달 단계를 구분합니다. 에릭슨은 총 이렇게 8가지로 다루는데요.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고, 특별히 청소년기를 자아 정체감과 정체감이 혼미해 있는 그런 단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청소년이 왜 이렇게 이때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충분하게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 여파는 사실은 이 4가지 앞선 단계의 영향이라고 보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인간으로서 특정한 어떤 만족, 심리적인 만족, 그리고 이제 그 만족 단계를 거쳐야지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영아기에서는 이런 신뢰감과 불신감이 형성이 되는 시기인데, 이때 신뢰감이 잘 충족이 됐을 때는 낙천주의와 평온한 심리적인 상태를 갖고 있지만,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비관적이 일으키고 불안에 이제 늘 불안해하는 그런 정서적인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걸음마 시기에는 자율성과 수치심. 그런데 자율성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회의를 느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율성이 잘 확보가 되면 자기신뢰와 독립성을 지닐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때는 굉장히 의존적이고 두려움이 강한 그런 아이로 성장한다는 거죠. 학령 전기, 학령 후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성장이 되지 않았을 때는 정체감의 혼미를 이제 굉장히 혼동한다는 거죠. 정체감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자아 정체감을 잘 형성하는데 에릭슨은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그런 시기다. 자아라고 하는 것. 우리 여러분들의 자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인식의 범위를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자아인데요. 자아가 잘 형성이 됐을 때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직장을 갖고 있고 학교에서도 우리가 자아가 잘 형성되지 않고 자존감이 없으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있고 또 어려움에 많이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청소년기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바로 청소년기의 핵심인데 결국은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셀프 이스팀이 이 청소년기에 완성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이것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삶의 중년기, 청년기, 중년기, 그다음 노년기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생애 주기의 관점 안에서 이 청소년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자신의 삶의 어떤 반복된 삶을 우리 스스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 존중감을 영혼의 생존에 필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대접해주는 그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자아 존중감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작은 성취나 칭찬이나 성공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청소년기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사춘기 청소년이 딱 되면 제가 동물이라고 짐승이라고 이렇게 좀 우스꽝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자기의 능력을 스스로 진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자기의 평가 기준이 누구냐? 바로 자기 이상 그리고 우상. 근데 이 우상과 이상이 자기의 평가 기준의 이제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자기 현실에 있는 객관적인 자기를 잘 인식하고 이제 자기를 봤을 때 그것이 일치 정도가 높아지면 높은 자아 존중감을 지니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현실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분열되는 경우가 있죠. 이원화되는 그것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갖게 될 때는 우리가 현실과 이상을 점점점 결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상태로 갈 수 있는데 반대로 그렇지 못했을 때는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 불안이나 학업 성취도가 저하되고 신경성 식욕 부진 혹은 폭식, 약물 비행, 심지어는 자살까지 이어지는 그런 청소년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결국은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 자아가 언제 생기냐.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인 요인이 누구냐?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 안에 있는 부모와의 관계.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바로 아동기 그리고 영유아기 때부터 이제 부모와 이런 만족이 잘 충분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청소년기에 터지게 되고 청소년기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근데 아동기 때 유아기 때 제대로 해주지 않았던 부모가 갑자기 청소년기 때 잘해주지는 않을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더 이제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 지지라든지 개입이라든지 통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청소년기에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또 자기 존중감이 강한 그리고 자기 자존감이 높은 그런 성인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그렇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가 쉽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성장 과정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청소년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하는데도 굉장히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 양육 형태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줘요. 청소년기는 그나마 이제 용감해지는 시기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시기가 묻어두었던 것들이 이제 폭발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래서 용감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막 터져 나오는 시기인데 그때 부모가 또 어떻게 이렇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부모의 양육 형태, 권위적이냐, 권위주의적이냐, 허용적이냐, 그리고 무관심한 그냥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가정도 있죠. 그래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비행 소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긴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대부분의 이런 유형입니다. 관심이 전혀 없는. 그래서 부모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비행을 어떻게 했든지 뭐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 부모가 어떻게 어떤 유형으로 이렇게 지내야 하는가? 바로 일관성이 있는 태도를 지녔을 때는 아이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또 냉혹한 처벌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것. 우리가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게 하는 이 벌치고는 너무 가혹할 정도로 자녀를 다루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압적이거나 전제적이 아니라 민주적인 태도.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정말 대화하고 소통하고 원칙과 그리고 공정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유지했을 때 청소년들은 긍정적으로 변해갈 수 있는데 부모의 역할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또 큰 영향을 줍니다. 자녀의 도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부모의 태도라고 보이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면에 엊그제도 제가 방송에서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 학생이 휴대폰을 내지 않아서 야단을 쳤는데 그 다음날 부모님이 와서 이 선생님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가한.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녀는 부모의 얼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모가 그런 인성을 자신의 자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했을 때는 결국은 도덕성이 절대로 발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자녀의 도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역할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현재 내 부모는 역할 모델이 되었는가? 아니면 나는 자녀들에게 역할 모델이 되고 있는가? 또 우리 사회 전반에서 부모가 자녀의 역할 모델이 되고 있는가를 진단할 필요가 있고 요즘 우리가 아이 출산율이 이제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굉장히 온 나라가 다 걱정하는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출산율이 떨어진 반면에 청소년 비행률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를 포함해서. 참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결국은 청소년 비행이 증가한다는 것은 가정에서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교육적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학교나 가정에서 또 청소년을 만나는 그런 기관에서는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부모는 바로 청소년들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잘못된 모습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그런 대물림 학습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몰라서 계속해서 양육 방식이 거칠어지고 왜냐하면 그 부모는 그 부모에게 또 같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적인 어떤 이 현상 대물림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교육 방법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교육 방법이 과거에 우리가 왜 중요하냐 이 부모의 교육 방법에 의해서 상처를 많이 받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변화로 이끌고 또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늘 교육자가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에게 주는 것, 하향식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육은 상호 동반이 돼야 되고 상호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돈부스코 예방교육을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바로 돈부스코의 교육학이다라고 이렇게 돈부스코의 교육학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한결같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이 안에 많은 방법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돈부스코는 누구인가 좀 아셔야 되겠죠. 돈부스코는 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청소년의 아버지라고 돌아가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그렇게 칭호를 하셨던 분이에요. 청소년의 아버지. 그런데 이 청소년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뿐만 아니라 돈보스코는 기능적으로 청소년들의 친구이기도 했고 형이기도 했고 선생님이기도 했고 아버지, 정말 다양한 역할로 아이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만날 때 친구 같은 선생님들도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교육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보스코의 예방교육을 창시를 이제 만들었죠. 우리가 예방교육 그러면 뭐 중독 예방, 아니면 폭력 예방, 뭐 이런 다양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방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돈보스코의 예방교육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지금 현대 200년 전인데요. 지금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가치가 물질과 동일시 되던 시대. 지금은 어떻게 부릅니까?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최고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200년 전이나. 또한 사회적 문제로 인간성 상실과 소외 현상. 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최신 쓰고 있지만 인간 소외 현상은 점점점 심각해지고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했으면 되겠지 덜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으로 교육이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가난한 아이들이 없는가? 강남에서는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만 대한민국에 가난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교육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비행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문제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돌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돌봄, 아이들에게 얼마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은지 사실 청소년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에 동감을 할 것입니다. 또 사회적 문제로 청소년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요즘 뭐 신문 방송에서 계속해서 청소년 비행에 잔인함이 노출이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비행률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요즘에는 돈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재물과 관련해서 금전적인 범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강압적 교육이 지배하던 시대에 강압적 교육은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교육을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 번도 강압적이지 않았던 데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우리는 어떤 세대는 학교에서부터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맞으면서 배웠죠. 지금은 학교가 강압적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계속해서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을 향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강압적 교육이에요. 선택이 없어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선택의 상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강압적 교육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200년 전이나 또 지금 200년 후나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보스코는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가톨릭 교리 교육을 하는 그런 신앙 교육을 하는 장소이기도 했는데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놀이를 하는 운동장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글과 기술을 배우는 것, 미래를 위해서 배우는 학교의 기능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아이들이 잠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리고 집이면서 학교이면서 그리고 운동장이면서 심지어는 가톨릭 교육을 가르치는 성당과 같은 신앙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4개의 기능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오라토리오인데, 바로 이 오라토리오에서 오라토리오를 운영하는 방식이 돈보스코가 이야기했던 예방교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방교육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 예방교육은 굉장히 다양한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기쁨과 축제의 교육학이에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야 되는데 우리는 기쁨이 없는 교육을 계속해서 받아왔는데, 돈보스코는 청소년들을 만나는데 기쁘고 축제를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축제의 교육학이에요. 두 번째는 자애와 인내의 교육인데, 교육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돈보스코의 교육은 내적 자유. 우리는 오늘날 자유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진정한 자유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에 충실한 선을 선택하는 자유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내적 자유를 위한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는 현존의 교육학이라고 해요. 교육자가 늘 함께하는, 동행하는, 동반하는 교육학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것이 현존의 교육학이 사실은 돌봄의 교육학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더 많은 닉네임이 있는데요. 일단은 돈보스코 예방 교육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의 교육학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왜 돌봄의 교육학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돈보스코의 이 예방 교육, 예방이라고 하는 건 미리 방지하다, 또 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뭐 예방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억압 교육, 강압 교육. 우리에게 선택이 없이 학교에서는 8시 50분까지 늘 등교를 해야 했고, 우리가 단체 시간에 잘못하면은 단체로 벌써 뭐 성적을 올리지 않으면 매를 맞고, 모든 것이 다 억압이고 통제적인 교육을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통해서 받아왔어요. 그런데 돈보스코는 이 억압 교육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예방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강제나 통제가 아니라 자유롭게, 근데 그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고요,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그런 자유에 대한 어떤 선택을 이제 요청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측되는 위험이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예방적인 기능도 있었고, 궁극적으로 요즘 인격주의 아니면 인성교육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인가 인성교육법이라고 하는 희한한 법까지 생겼습니다. 인성교육이 얼마나 안 됐으면 인성교육법이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교육법을 통해서 전인적 성장애로 이끄는 교육을 지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방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방교육의 목적은 선으로 향하는 자유를 선택하는 인간 양성인 거예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많은 경우 우리 기본적으로 욕구나 또 그 궁극적으로 내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선택을 하는데, 우리 양심에 기울여서 판단을 하라는 뜻입니다. 선으로 향하는 자유를 선택하는 인간 양성. 두 번째는 신앙적으로는 착한 그리스도인인데요, 필요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정직한 시민. 대한민국에서 지금 청소년 범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사회적인 사건을 보면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사회면을 우리가 종종 불편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방교육은 정직한 시민을 양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신앙교육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세 가지는 피교육자에 대한 어떤 교육의 목적이지만 교육자가 동반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교육을 하면서 자기도 스스로 변화되어 가고 발전해 가는 교육이 바로 이 예방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방교육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성애라고 하는 것, 친절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 같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톨릭 국가가 아니잖아요. 가톨릭 국가가 아닌데 이 종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신앙을 첫 번째 이야기하지만은 예방교육의 원천적인 힘이기도 합니다. 돈보스코 자체가 바로 사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성찰을 이야기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와 나약함을 인정하게 하는 그 과정이 그 역할이 바로 종교가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능력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왔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늘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고 또 거기에 나약함에 쓰러지기도 하는데 바로 이 종교라고 하는 기능은 늘 자기 성찰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점을 인정하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댈 때는 부모인데 부모마저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매달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에 많은 질병을 갖고 있잖아요.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거. 정말로 정신병 그리고 심리적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지. 근데 그것이 종교가 해결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물질적으로 또 많은 것을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데 바로 영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종교적인 기능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종교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가치관을 제시하는 기관이에요. 윤리적인 가치관과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종교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이성이라고 하는 것, 함부로 인간을 대하지 말고 또 우리가 받은 가치를 고스란히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존중을 의미를 해요. 또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와 또 논리를 기준으로 사고적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 평등으로 바탕을 하는 그런 교육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아니면 어디나 공정하지 못하다 라는 또 많은 학생들이 있을 때 정말 선생님이 정말 다르게 공정하지 못하게 불합리하게 또 이제 평등하지 않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성이라고 하는 가치관은 정말 공정하고 평등하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가 싫은 사람을 배격하는 게 아니라 공정이나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는 학생들을 만날 때 선입견이나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많은 경우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죠. 내가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사실,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 그 이야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벌써 판단하고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사람을, 내가 경험한 사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제3자로부터 들어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성적인 어떤 기능이 활발하게 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교육자들이 이성적으로 살아간다면 권위주의적이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굳이 권위주의적인 내 자체가 존중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는 아니면 또 자기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약한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권위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교육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가는 눈높이로 가게 하는 게 바로 이성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특별히 또 이성이라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큰 소리로 화난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한 적이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리 지르고 이제 격분해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직장 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가정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절제된 감정을 통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이성적인가, 감정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다른 상처, 자기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시키거나 또 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훨씬 더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비이성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적 논리와 합리성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이성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투명성과 일관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성적이면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가정이나 학교에서 우리가 지휘권을 갖고 있는 사람,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이제 원칙도 없이 그런 일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됩니까? 학생들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기분에 따라서 아이들이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원칙을 인정하지 못하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지 못하는 그런 교육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바로 감정이나 또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성은 냉정해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이성은 냉정합니다. 이성이 너무 정말 원칙대로 가게 되면 굉장히 건조하고 딱딱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돈보스코는 무엇을 강조했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 이성적인 관점에서 이제 교정과 벌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돈보스코는 이게 뭐 청소년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자녀들도 그렇고 직장의 상사가 그 직원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다 저는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교육 방법인데요. 청소년에게 벌을 주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된다. 우리는 벌을 남용을 합니다. 학교에서 그냥 뭘 잘못하면 뭐 청소 아니면 뭐 설거지, 집에서는 설거지 하나요? 아니면 뭐 이제 손 들고 있기, 뭐 무릎 꿇고 있기 이런 것을 아마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돈보스코는 절대로 물리적인 육체적인 벌을 엄격하게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벌을 주는 것, 특히 물리적인 벌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을 고쳐줄 때는 올바르게 변할 것을 기대하면서 아주 부드럽고 신중하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벌을 주면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다가가잖아요. 엄격하게 무섭게.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교육자가 무서운 존재로 많이 인식이 됩니다. 선생님은 무서운 사람. 그런데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이들. 그러니까 벌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데 아이들을 필요하게 행동을 변화시켜주고 고쳐주는 접근법을 바로 이 벌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받은 경험 안에서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육은 어땠는가? 교육자는 절대 다른 이들이 보는 앞에서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훈계를 하지 않도록 한다. 저는 얼마 전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제 산보를 좀 하고 왔는데 횡동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는 중에 어떤 부모님이 자녀를 열중시어를 시켜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대로 한가운데서 훈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제가 모욕적으로 느낄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굉장히 훈계를 하거나 나무라거나 야단을 칩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돈보스코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훈계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교육자가 훈계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잘못 활용하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 우리는 벌을 굉장히 남용을 하죠. 그래서 교육자는 학생들이 실수한 그 순간에 절대로 벌을 주지 않도록 한다. 우리는 이미 실수하는 그 상황에서 이미 본인이 알아요. 잘못했다, 뭔가 잘못됐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대고 바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누군가가 내 앞에서 실수를 했다면, 특별히 내가 만만한 사람이 했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십니까? 바로 그런데 그 순간에 이미 알아요.
말을 하지 않도록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 정말로 이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많은 경우에 복수의 개념으로 벌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기분 나빠서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오면 학생들에게 오히려 더 체벌을 가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학생들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되갚아주는 그런 복수의 형태로도 이 벌을 준다는 거예요. 참 끔찍한 거죠. 네 번째는 교육자가 벌을 줄 때는 청소년들이 잘못을 뉘우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중도 탈락을 하는데요. 아니면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데 계속해서 같은 생각으로 선생님에게 같은 질문을 받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네가 그랬지? 이번에도 네가 그랬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단정적인 표현 때문에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자가 아니면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을 가져야 돼요. 이런 한마디가 그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교육자는 힘이나 강제적인 방식으로 처벌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절대로 이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벌은 교육의 목적이고 치료를 위한 것이다.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중적인 처벌이나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처벌은 절대로 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 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돈보스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친절한 사랑이에요. 왜 친절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녀를 낳은 부모님은 다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방식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동양 사회에서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한 존재. 그래서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보스코는 표현하는 사랑이에요. 친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표현되지 않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동양에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남성들, 아버지들이 굉장히 무뚝뚝하게 그리고 반어적으로 표현을 해왔는데 그것이 사실은 자녀들은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가슴으로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절한 사랑은 예방교육을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마음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마음. 우리가 누군가를 관계를 맺을 때 그 상대의 마음을 뺏어야 된다. 정복해야 한다. 특별히 학생들에게. 그래서 마음의 일, 교육은 마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언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큰 범위 안에는 친절함도 있고, 온유함도 있고, 얼마나 따뜻합니까? 환대하는 마음도 있고, 존중하는 마음도 있고, 관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이게 사랑인데, 과연 우리가 경험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바로 이 사랑이 학생들의 마음을 여는 그런 개방하는 기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는 상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우리가 교육자가 가르치는 순간에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가 이제 생성이 됐으면 그때부터 교육자의 가르침이 배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든지 많은 것을 수용하지만 정말 그것이 배움으로 이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배움은 이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과 배움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돈보스코의 예방교육을 그럼 어떻게 실천하는가? 이제 이론적으로 종교, 이성, 그리고 친절한 사랑에 대해서 제가 개념을 설명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방교육 요소를 잘 실천하는 이 통합적인 실천, 그 실천의 도구, 방식이 바로 아시스텐자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것을 동반이라고 제가 번역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스텐자는
이 현존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시스텐트가 어떤 말인가 정의를 좀 살펴보면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만 보통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아니면 교무실에서 체험하는 선생님은 이제 잘못했을 때만 체험을 하죠. 그런데 돈보스코 예방교육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교류하라, 동반해라, 물리적으로 함께 있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육적인 동반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학생들 가운데 함께 현존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현존할 때 어떻게 하냐? 학생들이 필요에 응답하는 거죠. 지식적으로 지식적인 어떤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에게 지식 교육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제 아시스텐트의 목적은 교육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요. 돈보스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교실 안에서 가르치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육적인 관계는 언제 일어나냐? 다른 곳에서, 다른 공간에서 일어난다. 운동장이나 밥을 같이 먹거나 쉬는 시간에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교육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만나는 선생님은 수업, 교실 안에서만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진정한 교육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시스텐트가 함께하면 학생들이 위험으로 빠지거나 또 정말 물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이제 직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많은 자녀들과 특별히 10대 청소년들과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스마트폰 하루에 얘는 10시간 써요. 5시간 써요. 이거 갖고 계속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요즘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이들과 어떤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가 거의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명령만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너 몇 시간이니? 심지어는 컴퓨터 저런 차단기도 뽑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을 때 굉장히 그런 아이들에게 무례한 부모님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한다면 아이들이 정말 컴퓨터를 오용하는 경우도 없을 것이고 부모님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그만큼 없으면서 아이들에게 책임감만 요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아시스텐트를 잘하게 되면 인생 여정을 동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돈보스코 예방교육에서는 신앙으로 초대하고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이 바로 이 동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스텐트의 효과는 어떤 거냐?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함께 되면 결국은 사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되잖아요. 상호작용이 활성화됩니다. 상대를 알게 돼요. 특별히 교육자와 학생 간에 서로 친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친근한 교육적 환경을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자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가 생기면 학생들이 수업을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오고 싶은 학교, 가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집이 감옥이에요. 아이들이 집을 왜 가출하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고통스러우니까 가출을 하겠죠. 집에 들어가면 전쟁이 늘 일어나고 집에 들어가면 학대에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는데 어떻게 집을 들어갑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집은 친근한 편안한 그런 공간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친근한 그리고 편안한 그런 공간이라고 자녀들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바로 이런 아시스텐트를 통해서 상호작용이 활성화되고 바로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교육적인 신뢰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육적인 신뢰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교육자는 그때부터 교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교육자가 원하는 지식을 전달할 수가 있고 교육자가 원하는 아이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행동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삶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단순히 배움의 그 순간뿐만 아니라 인생의 변화를 주고 정말 성장해 나가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적 동반을 통해서 이 예방교육을 실천한다는 것은 결국은 친절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교육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친근한 교육 환경. 그러니까 얼마나 환대하고 아이들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근데 뭐 이것이 교육자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오늘 주제가 그러겠지만 직장에서 정말 누군가가 그렇게 기쁨 우리가 뭐 직장에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거지만 적어도 직장에서 그런 친근한 환경이 구축이 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월요병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는 없겠죠. 일어나서 빨리 가고 싶어하는 그런 친근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삶의 모델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모델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 안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기능으로 이 이성이 작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삶을 동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겸손함, 신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의 나약함을 개방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기능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동반해 나갈 때 이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방교육은 이 친절한 사랑이나 이성이나 종교가 맞물려 돌아가요. 같은 맥락에서 맞물려 돌아가는데 그 핵심적인 기능은 뭐냐? 아시스트자, 교육적인 동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적인 동반이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은 감시자가 돼요. 선생님이 있는 것을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끼리 있는데 이 시간을 방해하느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동반했을 때는 그때 선생님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시자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감시자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친구를 원합니다. 형을 원해요. 그리고 누나를 원하고 뭐 이런 그런데 바로 그 교육적인 동반이 이것을 배경으로 했을 때 바로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돈보스코는 청소년을 돌보는 교육자였지만 저는 정말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직장에서 왕따 사건도 생기고 정말 인간 가치가 한없이 몰락해 가고 너무나 비참한 그런 오늘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 모든 곳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을 살리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은 마음의 일이라고 합니다. 바로 마음으로 우리가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돈보스코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사랑합니다.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바로 그것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교육적인 성공이지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보스코는 교육자들에게 늘 학생으로부터 사랑받는 교육자가 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학생으로부터 사랑받는 교육자. 그런데 인기몰이 하라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줘요.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님이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무 많아요. 부모님은 근데 그 부모님이 해주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돈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자기에게 돈을 대주는 그런 사람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만 충족시켜주는 기능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아이들이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이 돈보스코의 예방교육 안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돌봄의 교육학 또 삶을 치유하는 그런 돌봄의 교육학으로 제가 소개를 했고요. 돈보스코는 청소년들을 되게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은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받기 충분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젊다는 가치 하나에 모든 교육적인 투신을 했는데 바로 그러기 때문에 교육적인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굉장히 요구하죠. 요즘 선생님들은 굉장히 기능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그런 현장을 제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50분 수업만 하고 모든 것이 이 시간이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환경이 선생님이 조금만 잘못해도 학생들에게 개입을 할 수도 없고 바로 개입을 했다고 부르면 요 며칠 전에 나온 뉴스처럼 바로 부모가 그렇게 선생님들에게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심지어는 고소를 하거나 그래서 굉장히 교육자들이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충분히 실현이 된다면 저는 변하지 않을까. 학생들이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제가 중고등학교에 교사로도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만났던 학생들에게는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기능적으로 다가가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간략하게 또 축소해서 제가 이 돈부스코 예방교육 그리고 청소년을 내 어떤 기능 어떤 심리적인 것, 정서적인 것을 좀 이해를 하면서 바로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돈부스코 교육이 적절하게 먹혀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 들으면서 저도 강의를 하고 이렇게 그런 교육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